안녕하세요. 금일 이제 퀀텀 리프레이밍 체인지 2026 기초 양자 교육에 와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강의에 앞서 먼저 이제 공지에 이제 착오가 있었던 점 정말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강의는 40분씩 두 번의 강의로 이루어져 있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양자 하드웨어에 대한 강의를 시작을 한 이후에 박현호 매니저님께서 양자 컴퓨터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인 수학과 선형 대수, 그리고 물리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진행에 착오가 있었던 점 죄송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퀀텀 하드웨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 첫 번째 시간 양자 하드웨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퀀텀 리프레이밍 체인 챌린지에 제공되는 메가존 클라우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다양한 이제 양자 하드웨어들을 모두 사용해 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종류의 양자 컴퓨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각각의 양자 컴퓨터들이 어떠한 특장점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양자 컴퓨터가 어떠한 문제점들을 갖고 있고 어떠한 장점을 갖고 있고, 그래서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에서 어떤 하드웨어 프로세서를 선택을 하면 더 적절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적인 양자 컴퓨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컴퓨터 하면은 흔히 얘기하는 것이 큐빗이라는 개념을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이 큐빗은 고전적인 비트랑은 다르게, 고전적인 0, 1로만 표현되는 비트랑은 다르게 이제 0과 1의 중첩 상태로 표현되는 모든 상태를 이야기를 하며, 이 중첩 상태에 가능한 것이 블로우 규면이라고 불리우는 조금 복잡한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냥 저희가 생각을 하는 3차원의 구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3차원9 표면에 모든 점들을 표현을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양자 처리 연산 단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큐빗이 아주 비트앱에 많은 표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의 재미있는 특징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초창기 컴퓨터가 그러하였듯이 지금의 양자 컴퓨터는 큐빗 생성 그에 있어서 아주 오차가 많은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 컴퓨터가 진공광에서 시작해서 트랜지스터로 넘어갔듯이 지금 양자 컴퓨터도 여러 가지 하드웨어 칩셋들이 공개가 되고 있고 아이디어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에 따라 급격한 발전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대표적인 형식의 큐빗들을 몇 개 가져와서 왔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것이 초전도, 가운데 있는 것이 이온 트랩,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이 중성원자가 되겠습니다. 이거 밑에 있는 연도는 1973, 2012, 2025, 1989, 2018 이런 숫자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이 숫자들은 이 관련된 연구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그러한 연구들이 공개된 노벨 물리학상들이 수여된 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2012년에 초전도와 이온 트랩에 관련해가지고 양자 컴퓨터에 있어서 획기적인 어, 연구 성과를 인정받은 이후에는 급격하게 양자 컴퓨터에 대한 관심과 투자와 그리고 학구적인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양자 컴퓨터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저희는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날로그 컴퓨팅이라는 방식을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게이트 베이스 컴퓨팅이라는 방식을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날로그 컴퓨팅에는 제가 스페셜리스트라는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스페셜리스트라는 이름 말 그대로 특정한 종류의 문제를 푸는데 아주 특화되어 있는 머신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D-웨이브 4의 퀀텀 어닐러 같은 경우는 이제 쿠보라고 불리울 수 있는 이제 문제들을 아주 잘 푸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중성원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MIS라는 형태의 문제를 아주 잘 푼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비해 이제 게이트 베이스 컴퓨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초전도와 이온 트랩은 이제 제너럴리스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흔히 생각을 하는 고전 컴퓨터와 같이 게이트 단위로 코딩을 하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큐빗을 조작을 해서 작동을 시키는 그런 방식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이제 유니버셜리티 즉 모든 큐빗이 어떠한 상태든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범용적인 계산을 하는데 유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로는 초전도, 그리고 이온 트랩,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아주 다양한 양자 컴퓨팅 아키텍처들이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 칩셋들이 공개가 되고 있는데 왜 하나로 통일되고 있지 못할까?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제 T라는 것이 아주 거짓말을 잘하는 친구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학창 시절에 이제 추억들을 되살펴 보면 이제 수학 시간 때 1 빼기 2는 이제 초등학교 때는 계산할 수 없어요 라고 배우고 중학교 때는 이제 1 빼기 2는 마이너스 1이라는 음수라는 개념을 배우면서 계산할 수 있다고 배우게 됩니다. 중학생 때도 마찬가지로 루트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라고 배운 이후에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은 허수라는 개념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때는 2의 지수함수의 위에는 이제 i 같은 허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배우지만 대학생에 올라가고 나서는 이제 이런 i가 올라가는 형태의 수식도 많이 익숙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학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많이 익숙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그 할 수 없다고 동네에 배우던 개념들이 점차 확장되고 일반화되면서 저희들은 이제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생 때는 이제 단순히 물질의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숫자로 정의한 것이라고 배우게 되지만 통계학의 개념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특정 에너지 상태에 대한 입자의 존재 확률을 결정하는 아주 핵심적인 변수로 이제 변화하게 됩니다. 그 말은 즉슨 열이라는 것이 온도라는 것이 이제 양자 상태들의 존재 확률들을 직접 결정한다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렇다면 열이 서로 오고 가게 되는 열 교환이 일어나게 된다면은 그 자체가 양자 컴퓨터의 에러로서 취급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핵심적인 열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잘 차단을 하고 다룰 것이냐가 양자 컴퓨터의 양자 컴퓨터의 하드웨어를 나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제 초전도 큐빗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익숙하신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을 겁니다. 초전도 양자 컴퓨터 하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그림이기도 하고 사진이기도 합니다.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은 사실은 그런데 양자 컴퓨터 전체가 아니라 양자 컴퓨터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엄청나게 거대한 냉동기를 표현을 하고 있는 사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 양자 컴퓨터 칩셋은 저희 손가락 위에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아주 작은 크기의 칩셋을 보유하고 있고 그 외에 저 사진에 있는 저 샹들리에 같은 것이 한 2m 정도 크기가 될 텐데요. 저 정도 사이즈의 것은 이제 전체가 모두 이 양자 컴퓨터에서 발생을 하는 열을 식히기 위한 장치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양자 컴퓨터에서 열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느냐라는 질문을 해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실제로는 열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아주 극저온의 온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닌 분들도 있을 겁니다. 초전도체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있다면은 가장 많이 떠올리는 단어 중 하나가 저온입니다. 온도라는 개념이 초전도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초전도의 특징을 이제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이런 두 가지의 특징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특정 온도, PC 이하의 온도가 가게 되면은 전기 저항이 모두 0으로 가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온도 이하에서는 이러한 마이스너 이펙트라고 하는 흔히 자석이 초전도체 위에서 둥둥 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여러분들은 유튜브 영상이나 아니면 사진이나 아니면 책 같은 여러 자료들에서 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저희는 반대로 이런 질문도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TC 이하의 온도면은 모두 동일하게 초전도성을 보일까? 아니면은 온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더 초전도성을 강하게 나타낼까? 이러한 질문도 한번 나타내 볼 수 있겠습니다. 답을 먼저 드리자면 초전도 온도가 절대 0도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런 초전도성은 이제 더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고 초전도 양자 컴퓨터는 이러한 초전도성을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온도를 아주 극저온으로 낮춰야 되게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초전도가 얼마나 이 온도를 많이 낮춰야 되는지, 어떻게 그것을 낮추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단순한 다이어그램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을 이제 모두 말씀드리려고 가져온 건 아니고, 맨 왼쪽에 있는 켈빈으로 나타내 있는 온도 이야기만 가볍게 하려고 가져온 겁니다. 300 켈빈 하면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생각을 하는 상온이죠. 상온에서는 이제 보통 4켈빈까지는 저희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제 에어컨과 동일한 원리의 방법으로 이제 온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헬륨 가스로 안에 기기들을 모두 채우고 헬륨을 이제 팽창시켰다 수축시켰다 하면서 액화와 기화를 반복시키면서 열을 빼가는 그러한 과정으로 온도를 낮출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4켈빈 이하의 온도에서는 이제 그러한 방법으로 온도를 낮출 수가 없게 되고 이제 엔탈피 쿨링이라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온도를 낮추게 됩니다. 그건 이제 헬륨3와 헬륨4라는 아주 희귀한 물질들을 사용을 해서 온도를 낮추는 방법이고 이렇게 온도를 낮춤으로써 추전도에서는 이제 목표로 하는 10mK 에서 15mK 온도를 낮춘 이후에 이제 그 칩 내부의 온도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우주의 아주 절대 영도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 우주의 온도도 2.7 켈빈으로 주로 표현되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것이 얼마나 극한의 조건인지를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쿨링 과정을 필요로 하고 이렇기 때문에 추전도 큐빗은 아주 낮은 온도를 필요로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추전도 큐빗들은 처음에 트랜지스터가 발달을 해왔듯이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발달을 해왔습니다. 추전도 큐빗은 변기적 회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큐빗과의 배열, 배치 문제가 항상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먼 큐빗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그 보통 초전도 칩에서 이야기를 하는 150개 큐빗, 100개 큐빗 정도 되어 있으면 그 큐빗들이 모두 직접적으로 붙어 있지 못하고 다른 큐빗을 거쳐가며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로 이거는 이제 한 초전도 양자 컴퓨터의 프로세서의 맵 다이어그램을 가져온 건데요. 이 그림이 조금 작지만 0번부터 이제 155번까지 있는 큐빗의 맵 레이아웃을 가져온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0번 큐빗과 155번 큐빗의 그 0번 큐빗과 155번 큐빗을 사용한 연산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스왑 오퍼레이터라는 것을 사용을 하여서 아주 먼 길을 돌아가야 가까이 저희가 원하는 연산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당연히 실제 연산에서는 가까이 있는 큐빗으로 매핑을 하겠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는 아주 멀리 있는 큐빗에 할당을 하고 연산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초전도 큐빗은 이제 아주 먼 곳에서는 스왑 게이트라고 하는 그런 두 개, 두 개의 큐빗의 상태를 서로 바꾸는 게이트를 아주 많이 사용을 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본 연산보다 훨씬 더 부담이 가는 경우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이런 초전도 큐빗은 인공 원자를 사용을 합니다. 초전도 서킷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인공 원자를 사용을 하고 이제 외부와 항상 도체 상태로 이제 금속 상태로 열이 커넥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열에 아주 취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질들로 인해서 초전도 큐빗은 아주 짧은 결맞음 시간이라는 것을 이제 갖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큐빗의 전체 라이프타임 수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큐빗의 정해져 있는 수명 아래에서 최대한 많은 연산을 돌릴 수 있어야 우리가 원하는 연산을 충분히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짧은 결매점 시간은 초전도 큐빗의 큰 약점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커넥티비티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은 이제 많은 큐빗들이 동시에 엔탱글 되어 있어야 되는 복잡한 연산을 수행을 할 때는 이제 불리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하지만 반대로 장점도 있습니다. 게이트 오퍼레이팅 타임이 아주 빠르기 때문에 나노세컨드 단위로 아주 빠르고 이제 확장성이 스케일러블합니다. 이 말은 이제 동일하게 칩셋을 구성하면은 그 옆방옆으로 그리고 위아래로 동일하게 이제 구성된 칩셋을 복사해서 그대로 계속 이어붙이기만 하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스케일러블하게 이것을 확장하기가 용이한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온 트랩 큐빗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온 트랩과 같은 경우는 아까 추전도와 대비되어서 생각을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온 트랩은 이제 아까는 인공 원자를 사용을 하였지만 이번에는 천연으로 있는 자연 원자를 사용을 하고 4켈빈이라는 높은 온도에서도 유지가 잘 되기 때문에 아주 높은 저항도를 자랑하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긴 결배점 시간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온 트랩 양자 컴퓨터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커넥티비티, 연결성이 이제 모든 큐빅끼리 이제 직접 연결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온 트립도 이제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아주 높은 진공, 우주보다 이제 100배 정도 강한 진공을 요구를 하고 게이트 엔탱글링 타임, 연산 시간이 아주 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그림을 잘 보시면은 이 그림이 이온 트랩 양자 컴퓨터인데 가운데를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빛나는 이온들이 오밀조밀하게 잘 모여 있지만 양쪽 끝으로 가시면은 이제 양쪽 끝으로 가시면 이제 큐빗들이 좀 성글성글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습니다. 이 하나의 전체 선을 한 트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트랩 안에 가둘 수 있는 원자의 개수를 늘리는 난이도가 아주 아주 높게 됩니다. 이거를 특정 개수 이상 그리고 가능한 개수 이상으로 늘리게 되면은 이 트랩 전체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확장성에서 상당히 불리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결성이 아주 아주 좋다는 이러한 특징이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도 아주 좋은 연구 성과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 이제 어, 퀀텀 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확장성이 논스케일러블한 것이 아이온 트랩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아이온큐나 그러한 이온 트랩을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하드웨어를 제작을 하는 업체들은 이런 확장성을 극복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또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것 중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포토닉 인터커넥터라는 방법으로 이제 이러한 잘 구성된 칩셋이 있으면은 이것을 모두 하나 이온 트랩의 기술만으로 연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포토닉 큐빗을 사용을 해서 이제 다른 칩 간 큐빗을 연결을 시켜주는 기술도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이온 큐가 어떻게 이제 칩 간 연결을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한 다이어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너럴리스트에 해당하는 이제 두 개의 대표적인 양자 컴퓨터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후는 이제 퀀텀 어닐러와 이제 중성원자 그리고 광학 기반 양자 컴퓨터 이렇게 세 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이것은 이제 조금 더 문제에 디펜던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양자 어닐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어닐러는 이거는 왼쪽에 있는 그림은 D-웨이브사의 제피르 토폴로지라는 것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제 내부를 그 구성을 하고 있는 큐빗을 모두 살펴보면은 이거는 이제 초전도 큐빗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하지만 특정한 원래 초전도 큐빗이 잘 작동하는 그러한 방향으로만 연산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커넥티비티도 기존에
이제 초전도가 갖고 있는 3이나 4보다 훨씬 높은 20개의 커넥티비티를 갖고 있고, 기존에 이제 범용적인 양자 컴퓨터가 보여주는 100개짜리, 50개짜리 큐빗보다 훨씬 더 높은 4,400개 정도의 큐빗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특수한 목적으로 아주 잘 푸는 이러한 어닐러나 중성원자 이러한 것들은 이제 아주 중성원자 이러한 것들은 저희가 기존에 봐왔던 다른 큐빗들과는 아주 단위수부터가 다른 숫자들을 많이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더이 웨이브 어닐러 같은 경우는 초전도 큐빗과 사실 큐빗 자체는 거의 유사하지만 아주 높은 4,400개 정도의 큐빗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어닐러라고 하는 것은 이징 문제로 배당 가능한 문제만 해결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보통은 후보 문제를 잘 해결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양자 어닐러가 후보 문제를 잘 해결을 한다고 불리우는 이유는 이것이 이징 해밀토니안으로 1대1 매핑이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고 이 이징 해밀토니안이야말로 원래 이 초전도 어닐러를 이제 구성을 하는 근본적인 해밀토니안 그러니까 설계된 구조 자체가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아주 잘 푼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약자로 정의된 이제 용어들 같은 경우는 보통은 풀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후보는 이제 풀면은 Quadratic Unconstrained Binary Optimization 2차 무제약 이진 최적화 이러한 문제를 아주 잘 푼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을 저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은 후보는 어닐러는 이러한 문제들을 아주 잘 푼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콤비네이셔널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이 있는데 조합 최적화 문제입니다. 저희가 풀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을 때 그것을 최적화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은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조합론적인 문제들은 보통 그 경우의 수가 이제 지수함수적으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문제에 속하게 되고 하나씩 예를 들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이런 Traveling Salesman Problem이 있겠습니다. TSP라고 불리는 건데, 이제 이거는 원형이 된 문제는 미국에 있는 한 웹판원이 미국 전역의 도시를, 주도를 한 곳씩 돌면서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스케줄링을 짜면은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가장 짧은 거리를 이동해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이동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스케줄링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수학적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주어진 지점을 모두 방문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거리, 시간, 비용이 드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로 조금 일반화를 시켜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일상생활에서도 상당히 많이 고려하는 것들 중 한 대표적인 예시이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여행을 짜는데 동선을 어떻게 하면 최적화를 할 수 있을까? 물류를 이동시키는데 어떻게 하면 최적화를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양자 컴퓨터를 사용을 해서 쿠보 모델링을 사용해가지고 푼 문제고 일본의 교통 물류를 해결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최적화된 이제 방법을 사용을 해서 실제로 양자 컴퓨터를 사용을 해가지고 푼 케이스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맥스커 프로블럼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어진 그래프를 두 영역으로 나눌 때 그래프의 간선을 최대한 많이 잘 따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일반적인 질문에서 나온 얘기이고 대표적인 예시로는 팀 빌딩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산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한다든지 리스크 관리나 네트워크 차단과 같은 무언가를 끊어내거나 분할하는 문제를 풀 때 이러한 방법으로 정의를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로는 랩색 프로블럼이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배낭의 제한 조건, 크기, 질량에 가장 가치가 높은 상품을 싣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을 찾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요즘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신의 인벤토리에 어떠한 아이템들을 넣어야 가장 승리 확률이 높을 것인가? 혹은 내가 어디 여행을 가는데 어떻게 짐을 구성을 해야 제일 알차게 여행을 다녀올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을 저희는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잘 모델링해서 푼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RSTP 문제와 같은 이거는 이제 반도체 인스턴스를 구성하는 문제인데 주어진 점들을 교차하는 선이 없이 최단 거리로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들을 어닐러가 잘 해결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중성원자입니다. 중성원자는 옵티컬 트위저라는 기술의 발달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된 양자 컴퓨팅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옵티컬 트위저는 이제 광집게라고 보통 많이 번역이 되는데 이제 어떤 원자들을 옵티컬 광집게로 말 그대로 빛으로 이루어진 집게로 집어가지고 원하는 곳으로 아니면 원하는 배치로 이제 배열을 시킬 수 있는 기술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성원자 혹은 광집계를 연구하는 연구실들에서 주로 군인들의 기술력을 어필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 주요한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빛나고 있는 것들이 모두 원자에 해당을 하는 거고 우리는 이제 주어진 원자들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배열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도 저희가 흔히 보는 예술적인 그런 이제 작품들이나 아니면 건물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원자들을 사용해서 충분히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떻게 양자 컴퓨터로 연결이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드버그 블록에이드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두 개의 리드버그 원자가 있을 때 극도로 들뜬 상태를 하나의 원자에 생성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멀리 떨어뜨린 리드버그인 상태로 만들어서 원자의 크기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 아주 수천 배 크기로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이러한 리드버그 상태는 아무리 원자가 많이 있어도 단 하나의 원자만 이러한 상태에 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두 개의 원자가 어느 적절한 거리에 있으면은 혹은 다섯 개의 원자가 어느 적절한 거리에 있으면은 하나의 원자만 이제 리드버그 상태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이용을 하여서 여러 큐빗들을 원하는 대로 중첩을 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큐빗들을 중첩시킨 이후에 이 중성원자 기술들은 그 큐빗들을 실제 물리적으로 자유롭게 조절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성원자 이제 아키텍처는 자유롭게 이제 큐빗들을 중첩을 시킨 이후에 아주 먼 곳으로 보내서 잠시 다른 계산을 할 동안은 치워두고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큐빗들의 중첩 상태를 만든 이후에 이제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연산을 하고 그러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이제 구성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중성원자 문제들이 제일 잘 푸는 것 중 하나가 MIS 프로블럼이라는 겁니다. 이제 최대 독립 집합이라는 문제인데 여기에서 빨갛게 빛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리드버그 상태에 있는 이제 원자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가까이에 있는 리드버그 원자들을 표현을 하는 간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 있는 것이 이제 리드버그 상태가 아닌 중성원자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간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리드버그 원자는 하나만 존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리드버그 원자가 가장 많이 존재를 할 수 있는 조건은 그리고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는 문제를 아주 잘 그 물리적인 원리에 의해서 푼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두 그림이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가운데 리드버그가 있는 상태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단 하나의 경우에만 들뜬 상태를 만들 수 있겠지만 오른쪽의 경우에는 8개, 무려 8개의 리드버그 원자를 생성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오른쪽의 경우는 너무 쉬우니까 왼쪽의 경우도 이러한 토폴로지를 가진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경우에 가장 많은 리드버그 원자를 배치를 시킬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질문은 보통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이 사용을 하느냐라고 하면은
이제 facility location problem이라는 문제를 많이 해결을 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주어진 시칠리아 섬이라는 아름다운 섬인데, 이곳에 통신 기지를 설치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최소한의 통신 기지로 최대한 많은 대역폭과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서 시작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이 오른쪽과 같은 이제 그래프 형태로 치환을 하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양자 컴퓨터를 사용을 하여서 중성 원자 양자 컴퓨터를 사용을 하여서 이제 최소한의 개수로 최대한 많은 지역을 커버하는 문제를 푸는 문제로 이제 바뀌게 되고, 이렇게 치환된 문제는 중성 원자 양자 컴퓨터가 잘 해결하게 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예제는 이제 RSTP 문제입니다. 이거는 아까 D-Wave 어닐러를 사용을 할 때에도 말씀드린 문제인데, 이 리드버그를 사용을 해서도 동일하게 이런 RSTP 솔루션을 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어떻게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 모델링 하느냐에 따라서 중성원자를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어닐러를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범용적인 양자 컴퓨터 초전도나 이온 트랩을 사용할 수도 있고 광기반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주어진 양자 컴퓨터는 주어진 모델링에 대해서 특화된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부분을 잘 해결할 수도 없을 수도 있지만, 모델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문제를 서로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효율적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문제를 보통 보유한 도구, 양자 하드웨어에 맞게 잘 래핑을 하는 것이 양자 알고리즘 설계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포토닉 큐빗입니다. 포토닉 큐빗은 최초의 양자라는 개념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한 것이 광자일 정도로 이 광자는 양자적인 성질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광자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전하도 없고 질량도 없고 광자끼리 서로 힘을 주고받지 않기 때문에 이제 광자는 어느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아주 빠른 속도로 날아다니는 큐빗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콴델라가 대표적인 광 기반 양자 컴퓨터를 개발한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러한 광 기반으로 양자 컴퓨터를 큐빗을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큐빗으로 엔코딩 하는 데에는 편극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빛이 가로로 떨리냐, 세로로 떨리냐, 이러한 방법으로 구분을 할 수도 있겠고, 두 번째는 경로, 위쪽 길로 갔느냐, 아래쪽 길로 갔느냐로 구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타임빈, 도착한 시간으로 구분을 할 수도 있겠고요. 즉, 이러한 광 기반으로 이제 큐빗을 어떻게 형성을 하고 이제 엔코딩을 할 거냐는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이것도 모두 어떤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에 따라서 모두 다르게 진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광 기반 양자 컴퓨터의 가장 큰 특징이 나오는 광자는 상호작용을 거의 하지 않는다라는 이 스테이트먼트 하나에서 모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광 기반 양자 컴퓨터의 장점과 단점이 모두 나온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점이라고는 광 기반은 저희가 초전도에 하면은 이제 10mK/Kelvin이라는 극한의 극저온의 온도를 생각을 해야 됐고, 아니면 이온 트랩이라고 하면은 10의 마이너스 9승 토르의 아주 극한의 고진공을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빛을 통해서 무언가를 보는데 그런 극한의 조건을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환경은 광자를 거의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결매점이 아주 길고 외부 노이즈에 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빛 자체가 통신 매체가 되기 때문에 큐빗을 그대로 광섬에 실어 보내서 기존의 인프라를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큰 특징이 있고요. 하지만 이에 대비되는 단점으로는 우리가 광자를 컨트롤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리고 빛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우리가 계산을 하고 싶어 하는 큐빗들의 저장이 너무나도 힘들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큰 단점은 광자가 사라진다는 것도 큰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전도 이온 큐빗과는 아주 다른 방식으로 많이 발달을 해온 큐빗 아키텍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광기반 큐빗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상온에서 잘 작동을 하고 결배점 시간도 길고 그렇기 때문에 커넥티비티도 아주 큽니다. 어, 공간적으로 제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probability gate operation, 그러니까 이 큐빅 그 게이트를 작동을 시키는데 확률적으로 작동을 한다는 큰 단점이 있고, 그리고 광자 자체가 외부로 새어나가거나 잃어버릴 수 있다는 광손실에 이제 주된 노이즈 소스가 존재한다는 큰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포토닉 광기반 양자 컴퓨터를 이제 가장 많이 잘 사용을 할 수 있는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은 보존 샘플링 문제가 있겠습니다. 보존 샘플링 문제는 이제 물리에서 많이 고민을 하는 문제인데 광자가 기존에 이온이나 아니면 초전도 이러한 방식들 그리고 중성원자 이러한 방식들은 큐빗을 구성하는 것이 뭐냐라고 는 질문에 대해서 잘 살펴보면은 전자나 아니면 원자와 같은 실질적인 부피를 가진 페르미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광자는 아무리 뭉쳐놔도 괜찮고 그리고 그 통계역학적으로 보존의 통계역학을 따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샘플링 그 분포를 보여주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상적으로 저희가 잘 풀기 어려워하는 보존 샘플링 문제를 아주 내재적으로 잘 풀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해드리면서 이제 각 큐빅들의 특징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추전도는 이제 동작 온도가 가장 극저온의 온도를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매점 시간이 아주 짧다는 특징이 있고 이온 트랩과 중성원자 그리고 포토닉은 그와 대비되어서 상온에서 잘 작동을 하고 이제 결매점 시간도 아주 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게이트 속도에 있어서는 초정도가 가장 유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커넥티비티에 있어서는 이제 이온 트랩 그리고 뉴트럴 아톰 중성 원자가 제일 유리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류의 원인도 다르고 오류의 원인이 다르면은 결과적으로 나오는 분포나 해밀토니아 그 노이즈 모델도 다르게 될 거고 그리고 통신망 연결 그 자체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어떤 규모의 문제를 푸느냐에 따라서 적절한 하드웨어 셋이 모두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토닉 큐빗의 가장 큰 이제 특징이라고 하면은 결정론적 당일 광자원, 그리고 광손실, 그리고 이 큐빗 확률론적 이제 게이트 오퍼레이션, 그리고 검출기 역설 이렇게 네 개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렇게 다양한 양자 컴퓨터를 이제 제공을 해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도 이번 해커톤을 통해서 최대한 다양한 양자 컴퓨터를 사용을 해보고,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 적절한 양자 컴퓨터가 뭘까?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 아니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양자 컴퓨터에 가장 적절한 문제가 어떤 게 있을까를 중점적으로 고민을 하시면은, 더 좋은, 그리고 재미있는 결과를 많이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큐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가볍게 슬라이드만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시간에 대해서는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 혹시 질문 같은 것이 있으면은 이제 이곳의 기능을 사용을 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질문이 있으면은 채팅 기능을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채팅 기능을 사용을 하셔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추후에 응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후에 이제 박현호 매니저님께서 두 번째 강의를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강의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러면은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이제 진행될 부분은 이제 양자 컴퓨팅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선형대수와 기초 물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관련된 전공을 계신 분들도 있지만 아닌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모든 소식을 좀 증명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고 대신에 양자 컴퓨터가 어떠한 수학과 물리를 사용하는지, 각 개념이 알고리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목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알고리즘 구현의 이제 핵심이 되는 선형대 수학이랑 그리고 이제 기초 물리학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고유값, 뭐 대각화, 텐서코 이런 부분들이 양자역학적 상태랑 어떻게 매칭되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형대 수학부터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할 부분은 양자 상태는 이제 벡터로, 그 양자 연산은 행렬로 표현된다. 이렇게 좀 알고 접근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개념은 이제 고유값과 이제 고유 벡터라는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예전에 수학 공부를 했었던 거를 이제 떠올리게 된다면은 행렬에다가 이제 벡터를 곱하게 되면은 방향도 바뀌고 크기도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떠한 그 특별한 벡터, 제가 뒤에서 설명한 이제 고유 벡터랑 고유 값들을 곱하게 되면은 이제 방향은 그대로 유지된 채 크기만 변하게 되는 거를 이제 우측에 있는 이제 항목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이제 벡터를 고유 벡터라고 하고 얼마만큼 확대되고 축소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걸 이제 고유값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선형 변환이 AX는 람다 X에서 뭐 이제 고유 벡터 X는 변환 후에도 값이 변하지 않는 특별한 축을 의미를 하는데 사실 이 고유값, 고유 벡터를 계산하기 위한 뭐 수식은 뭐 기억하실 것도 있고 이제 네. 뭐, 어떤 방식으로 푼다, 이런 수식적인 부분은 오늘은 제외를 하고, 이러한 양자 역학에서 고유 벡터가 시스템이 가질 수 있는 확정된 상태, 아이겐 스테이트를 의미하고요. 고유값 람다 같은 경우는 그 상태에서 관측된 물리적 값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특정한 방정식을 통해서 이 고유값을 도출하는 과정을 통해서 양자 시스템의 에너지를 계산하는 게 기본 연산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어떻게 계산한다 이런 계산 방법보다는 특별한 방향을 갖는 벡터가 존재를 하게 되고 그 값을 찾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이런 고유 벡터 개념이 실제 양자 컴퓨터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이제 양자 컴퓨터 양자 연산은 저희가 뒤에서 좀 살펴볼 유니터리 연산이라는 것을 통해서 값을 보존하고 고유값을 이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고유값이 저희가 앞에서 이제 유성님이 얘기했었던 블로우 구면, 블로우 구면이 복소수 평면으로 구성이 됩니다. 실수부랑 허수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글로브에 이제 특정한 좌표값으로 위상이라는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정보를 저희가 뭐 0과 1이 아니라 위상에도 저장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런 위상값을 갖고선 저희가 뒤에서 조금 살펴볼 그 우측에 있는 그림에서 볼 수 있는 이제 파란색 축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값이 변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위상 킥백이라고 합니다. 이 위상 킥백은 어떤 큐비트의 정보가 다른 큐비트 전달되는 현상을 의미를 하게 되고, 이 과정 속에서 저희가 연산을 하게 될 때, 이제 기본적으로 행렬에다 벡터를 곱하게 되면 이제 값이 변하게 되는데, 저희가 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방향을 유지할 때 크기만 변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 고유 벡터랑 고유 값의 성질 그대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겟 큐비트의 정보를 제어 큐비트의 위상으로 추려서 연산하는 방식이 쇼어 알고리즘이랑 주어 알고리즘에서 이제 활용되는 핵심 논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좀 어렵다 보니까 조금 더 앞에 내용을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요한 부분은 양자 컴퓨터에서 이제 위상을 얼마나 정확하게 잘 다루는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위상 안에는 다양한 정보가 녹아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보를 다른 큐비에 전달하는
시간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양한 양자 알고리즘 핵심 구성 요소가 되는데요. 앞에서 계속 얘기 드렸던 것처럼 원리를 이해할 필요는 없고, 그 어떻게 수식이 유도자가 되는지는 필요 없고, 저희가 고유 벡터랑 고유 위상이 고유 벡터와 위상이 연결된다. 이 정도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 예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큰 호수에 이제 많은 수의 배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배 중에는 단 하나의 보물섬이 있다고 하면은 현재 우리는 어디에 정답, 어디에 보물섬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즉, 가능한 후보군은 되게 많지만 어떤 것이 정답인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탐색 문제는 저희가 정답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는 모르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어, 즉, 이제 우리는 어떤 것이 보물섬인지, 즉, 정답을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입력값을 넣었을 때, 이 정답인지 아닌지 판별할 수 있는 함수가, 즉, 이제 오라클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오라클의 어원은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신탁으로, 어떻게 정답을 아는지는 모르지만, 이 질문이 정답인지 오답인지는 알려주는 존재입니다. 이처럼, 저희가 이번 함수는 정답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어떤 입력값이 들어왔을 때 함수를 통과했을 때 true인지 false인지를 판단해 줄 수 있는 그 함수를 오라클이라고 이제 양자 이제 알고리즘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례로 예시로 돌아오게 되면은 전체 호수에서 어디에 보물섬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배를 선택했을 때 오라클을 측정을 하게 되면은 보물섬인지 아닌지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정답을 찾기 위해서 호수에 오라클을 이용해서 이제 마이크로파를 방출해 보게 되면은 저희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이크로파에 의해서 정답만 반응하게 되고 나머지는 반응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측정을 하게 되면 아까 전에 이제 저희가 위상 플립이라고 했었던 게 이제 제어 큐비트를 통해서 측정 큐비트의 값을 전달해 준다고 했었는데요. 이때 정답의 부호만 바뀌게 되고 나머지는 가만히 있게 되는 위상 플립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부호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이제 정답을 정확히 이제 보물섬 탐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확률은 위로 썼든 아래로 썼든 저희는 양자 컴퓨팅 측정할 때 제곱해서 확률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당연하게도 저희가 동일한 값에 있어서 양수랑 음수 부호만 서로 바뀌게 됐을 때 그 두 값을 제곱하게 되면은 동일한 값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부호만 바뀌는 것으로는 저희가 무엇이 정답인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작업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저희가 평균 반전이라고 하긴 하는데요. 저희가 앞에서 오라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정답 하나만 부호가 바뀌게 되면은 전체 호수를 평균을 내보게 되면 딱 하나의 값만 반대로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호수 이제 전체 평균 값을 계산해 보게 되면은 원칙적으로는 0.1, 0.1, 0.1, 0.1, 0.1 다섯 개가 하나만 값이 바뀌게 되면 0.06으로 원래 있었던 평균보다 평균 값이 조금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저희가 호수 전체를 평균선을 기준으로 뒤집게 됩니다. 그러면 평균보다 높은 점에 있었던 오답들은 1에서 0.06만큼 깎이게 되고 정답은 그 차만큼 약간의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거를 평균 반전, inversion about the mean이라고 하고요. 이 연산을 통해서 정답의 확률 진폭은 증폭시키고 오답의 진폭은 상쇄시키게 됩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기하학적으로 상태 벡터를 정답축, 즉 평균선을 기준으로 회전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봤었던 이 파란색 축이 변하게 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큰 차이가 없었던 위상의 값이 이제 오답은 낮아지게 되고 정답은 올라가게 되면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정답의 위상값을 높여주게 됩니다. 이게 그로버 알고리즘, 쇼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진폭, 증폭의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그림처럼 확률이 점점 한쪽으로 집중되는 과정을 볼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모든 상태와 비슷한 동일한 확률을 가지지만 이런 반복 연산을 거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는 높은 확률로 우리가 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단 한 번의 측정으로 뭐 되게 많은 수의 정답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원리가 이러한 평균 반전 그리고 위상 증폭이라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정답을 얻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저희가 가장 높은 확률 지점을 넘어서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측정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적절한 값을 찾아서 해당 지점까지 증폭을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행렬 중에서 대각화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각화는 기본적으로 행렬을 좀 분해를 해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원래 컸었던 큰 행렬, n 곱하기 n 행렬을 더 작은 행렬로 이제 p, a, p 인버스의 형식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런 거의 목적은 기본적으로는 복잡한 연산을 단순한 형태로 바꿔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점은 저희가 대각행렬에서는 각 축이 서로 독립적으로 되어 있고 그 축을 기점으로 트레이스 연산을 하게 되면 되게 빠른 연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되게 큰 행렬을 대각화함으로써 저희가 고유값들을 추출하는 과정이 수학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되게 큰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큰 이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에서도 이런 해밀토기니안이나 유니탈 연산을 할 때 대각화를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 계산 자체는 결국은 컴퓨터로 다 진행을 하게 되고 여기서 핵심은 복잡한 문제를 더 다루기 쉬운 형태를 변환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많이 볼 수가 있는 게 빅데이터에서 한 번에 많은 데이터를 이제 피처들을 한 번에 다 올리게 되면은 물론은 이제 다양한 변수들 고려해서 정확한 값을 계산할 수가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램 메모리에 올려줄 수 있는 게 한정적이다 보니 기본적으로 이렇게 행렬을 쪼개서 들어가는 방식을 취하게 되고 양자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복잡한 연산을 단순하게 하게 되면은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부분 공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큐비트가 늘어날수록 당연하게도 이제 각 큐비트가 가지는 정보가 두 개이기 때문에 큐비트가 늘어날수록 2를 계속 곱하기 때문에 n개 큐비트에 대한 2의 n승만큼의 행렬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큐빅 개수가 늘어나서 우리가 다루어야 될 데이터의 규모는 커지게 됩니다. 전체 공간은 매우 매우 커지게 되지만 실제 문제에서는 그중 일부만 의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공간을 모두 계산하기보다는 필요한 부분만 선택해서 계산량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하드웨어가 갖는 에러의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체 모든 연산을 하는 것이 뭐 이렇게 수학적으로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또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부분 공간, 이렇게 즉 축소된 공간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유효한 정보들만으로 행렬을 작은 상태로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게 되고요. 이러한 연산 효율을 극대화하는 게 현재 양자 컴퓨팅에서 많이 사용되고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SPT 알고리즘의 대표적인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머신러닝에서 처음 수와 마찬가지로 양자 컴퓨팅에서도 활성 공간을 줄일 필요가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계산 효율을 높이기 위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잠깐 얘기했었던 유니타리 행렬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컴퓨터를 계산할 때, 복사하거나 붙여넣기 할 때 정보를 지우거나 덮어쓰는 게 가능하지만, 양자 컴퓨터 상태는 반드시 이제 정보를 보존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양자 기본적으로 가역성이라고 해서 원래 있었던 정보가 여기 연산이 가능해서 원래 정보를 복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그러니까 무언가를 복사하고 붙여넣기를 하려면은 측정을 하고 그 값을 옮겨줘야 되는데 한번 측정하게 되면은 저희가 기존에 있었던 정보를 모두 다 손실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유니타리 행렬, 역행렬을 통해 가지고 원래 값을 가역적으로 처리를 해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앞에서 큐비트 개수를 여러 개를 표현하는 것이 뭐 이제 텐서 곱을 통해서 표현된다, 행렬 곱을 통해서 표현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행렬은 저희가 내적을 통해 가지고 연산이 되지만 이런 저희가 큰 이제 여러 가지의 영향력,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 간의 이제 상호작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행렬의 곱을 이제 텐서 곱이라는 형식을 통해 가지고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A랑 B의 이제 동그라미에 있는 X라는 표시를 통해 가지고 행렬의 큰 것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이런 수식을 통해서 진행을 한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텐서곱이 중요한 이유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행렬에 있어서 축은 이제 그 큐비트 간의 값을 나타나게 되고 그 축 외에 있는 정보들은 각 행렬 간의
각 큐비트 간의 상호 정보들을 나타내주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표현해주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었던 내적곱을 통해서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센서곱은 이제 행렬을 크게 단순히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양자 상태를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다중 큐비트의 상태는 센서곱으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도 얘기 드렸고 우리가 당연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큐빅 개수가 늘어날수록 상태 공간은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큐비트 같은 경우는 이제 2의 10승 하지만 이 이제 50큐비트 같은 게 2의 50승으로 약 1000조 개가 넘는 정보를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상태 공간, 즉 정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차원의 저주, 펄스 오브 디멘셔널리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고전 컴퓨터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상태를 메모리에 올리고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 이런 차원 축소를 하는 것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저는 이 정도로 크게 메모리에 올릴 필요도 없고요. 양자 컴퓨터가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큰 상태 공간을 전부 다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지만 앞에서 얘기했었던 부분 공간처럼 이렇게 전부 다 계산하는 게 하드웨어적인 에러도 있고 또 연산 속도의 뭐 효율성이나 아니면 정확성을 고려해 봤을 때 그러지는 않긴 하지만 양자 컴퓨터가 이런 모든 정보를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이 뭐 장점 중 하나고 많이 필요하다는 이유 중 하나가 됩니다. 이제 뭐 저희가 차원의 저주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은 데이터의 차원,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차원이라고 했을 때 1차원, 2차원, 3차원 이런 것도 있지만 데이터를 청렬해주는 피처의 개수가 늘어나는 거를 디멘션이 늘어난다, 고차원이 간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차원의 저주 형상은 수치 분석, 뭐 샘플링, 조합, 기계 학습, 데이터 마이닝, 뭐 데이터베이스 이런 부분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문제의 공통 주제는 차원이 증가하면서 공간의 부피가 너무 빨리 증가를 하다 보니까 사용 가능한 데이터가 희소해진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도 보면은 1차원에선 점이 되게 밀집되어 있는 형태를 보여주지만 2차원, 3차원으로 갈수록 그 정보가 그 서로 간의 이제 거리가 되게 많이 떨어져 있고 그 각각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점의 개수가 희박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오른쪽에 있는 형태를 보게 되면요.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으로 갈수록 이 정보가 그 공간에 차지하고 있는 데이터 포인트의 개수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저희가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이제 데이터의 피처의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 그에 발맞춰서 데이터의 양이 늘어나야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러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데이터 구성 전략에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자 컴퓨터가 뭐 고정 컴퓨터를 완벽하게 대체를 한다. 뭐 양자 컴퓨터가 나오게 되면은 뭐 큰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든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특정한 구조, 앞에서 봤었던 뭐 웹판원 문제라든지 아니면 넷생 문제라든지 이러한 이제 특정한 구조의 문제에서 강점을 가진다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양자 컴퓨팅 알고리즘이나 물리학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양자 상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계산하기 전의 상태, 즉, 이런 네, 여러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가 되고, 두 번째는 측정 이후의 상태입니다. 측정한 상태는 여러 상태 중에서 하나의 결과만 좀 갖게 되는데요. 양자 컴퓨터는 첫 번째 상태를 이용해서 수행을 하고, 맨 마지막에 측정해서 하나의 결과만 얻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연산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측정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게 되고요. 양자 시스템의 관측적에는 저희가 유니타리 이제 에볼루션이라고 해서 가역적으로 원래 있었던 상태를 복원이 가능하고 서로 간의 상태를 가지게 되는데 관측하는 순간 특정한 상태를 앞에 저희가 봤었던 이제 위상 변화, 평균 반전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값으로 이제 분기가 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특정한 행렬, 허미션이라는 행렬, 에르미트라는 행렬을 통해 가지고 분리를 정의하는 이유는 저희가 양자 컴퓨터를 통해서 계산하는 값은 확률로 나타나게 되고 이 확률이 항상 반드시 실수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행렬은 기본적으로 전체 사건 중에서 특정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0과 1 사이 실수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복수부인, 뭐 허수부가 존재하게 된다고 하면은 0.5 더하기 0.3i라고 가정해 본다면은 대서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인데 허수는 기본적으로 크기가 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 i가 0.2i, 0.1i가 어떤 게 뭐 예를 들어서 0.5 더하기 0.3i가 0.2보다는 얼마만큼 큰지 뭐 작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값이 없기 때문에 크기가 대서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일 비가 올 확률이 뭐 복소수 나타난다고 하면은 이것은 저희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 있는 물리적 정보 전달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희는 확률이 0과 1 사이의 양의 실수로 값을 받아야 되고 그 값을 저희가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자역학은 그 계산하기 전, 즉 첫 번째 상태에서는 복소수를 통해 가지고서 연산을 하게 되고 측정 결과 확률은 무조건 실수로 나오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큐비트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정 비트는 0과 1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큐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뭐 많이 봤었던 뭐 상태 중첩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이제 중첩이라는 것이 확률이 저장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복소수 진폭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앞에서 저희가 이제, 오라클을 통해 가지고 마이로코르파를 보내고 그 값이 정답은 그 증폭을 통해 가지고 늘려나게 되고, 그리고 오답은 관세 형상을 통해서 줄여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큐빅 같은 경우는 파동처럼 이제 간섭 형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보강 간섭을 통해 가지고 더해지면서 키워지게 되고, 오답은 상세 간섭을 통해서 우측에 보이는 것처럼 우측에 보이는 그래프처럼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은 보강 간섭입니다. 그래서 서로 같은 위상을 가지는 이제 주파수 같은 경우 서로가 계속 맞닿으면서 위상이 커지게 되고요. 만약에 그 진폭이 다르게 된 두 주파수를 더해지게 되면 서로가 마이너스로 상대 간섭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정답에 대한 위상값을 높이게 되는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럼 이제 앞에서 봤었던 개념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먼저 첫 번째로는 저희가 풀려는 문제는 행렬로 처리가 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문제를 풀 때는 다항식으로서 계산하지만 양자 연산은 행렬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 그게 측정을 할 때 실수부를 갖게 돼야 되는 에르미트 행렬 또는 허미치안이라고 하는 행렬을 통해서 연산을 하게 됩니다. 이 허미치안의 행렬은 이제 에너지 정보를 가지게 되고요. 이 연산을 하는 과정에서는 상태를 변화시키고 마지막에 측정을 통해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나와야 되는 최종적인 결과값은 확률의 값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실수로 나와야 되게 되고 이때 계산했을 때 저희가 이제 측정하게 되는 것은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좀 배우게 될, 좀 살펴보게 될뭐 양자화학 알고리즘 하나인 V키 같은 경우도 가장 작은 고유값, 바다 상태의 에너지를 찾는 문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자역학에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그런 예시 중에 하나가 슈레딩거의 고양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고전역학에서는 뉴턴의 운전 방정식이 이제 물체의 질량과 속도를 알면은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양자역학에서는 슈레딩거의 방정식이 양자 상태의 시간에 따른 변화,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발전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게 유니타리 연산 그리고 허미시안 행렬을 통해서 보여지게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우측에 있는 이제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확률 진폭의 제곱이 확률이다. 그러니까 즉 주파수 진폭의 제곱이 위상 진폭의 제곱 확률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앞에서 위상 반전을 했을 때 단소인 부호가 바뀌는 것만으로는 제곱을 했을 때 값이 이제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 반전이라는 특별한 연산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파동함수의 절대값 제곱이 이제 어떤 걸 의미를 하냐면요.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위치에 입자가 발견될 확률, 즉 입자가 몰려 있는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제곱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의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이 해당 위치, 해당 시간에 입자가 얼마만큼 위치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개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확률 밀도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즉, 저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입자가 존재할 확률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뭐 방정식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가 변하게 되고
뭐 변수를 이렇게 처리하고 에너지, 힘을 측정하고 이런 것들 볼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자연계는 에너지가 가장 낮은 바닥 상태,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가려고 하고, 양자 컴퓨터는 이런 양자 역학을 연산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이런 바닥 상태를 찾아내는 데 있어서 가장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수식과 세부 내용은 나중에 살펴보시고, 오늘은 저희가 연산을 할 때, 고유값을 찾고 행렬 통해서 연산을 하고, 가장 낮은 상태의 값을 찾으려고 한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끝으로는 이제 마지막으로 할 부분은 이제 변분 원리, 레이치-리치 변분 원리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슈레딩거 방정식이 이제 파동 함수를 통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확률을 측정한다고 얘기했었는데요.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정확하게 풀려면은 모든 상태에 대한 정보들, 변수들에 대해서 다 가지고 있어야지 정확한 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즉, 모든 가능한 상태를 전부 계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너무나 많은 메모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적절한 후보 상태를 하나 만들어서 그 상태가 얼마나 좋은지를 평가를 하면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레일리 리치 변분 원리에 따르면은 임의의 파동 함수, 그러니까 저희가 계산을 하려고 하는 에너지 계대값은 항상 바닥 상태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이다. 뭐 그래서 같은 것은 0일 때고요. 저희가 측정할 때는 제곱을 하기 때문에 항상 값이 클 수밖에 없고 같아지려면은 그 측정하려는 값이 0이면은 같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수학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저희가 어, 기본적으로 자연 낮은 상태, 바닥 상태를 간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매개 변수를 조정을 하면서 정답의 근사값을 찾아가는 게 우리가 많이 보는 뭐 VT이나 이런 변분 양자 원리, 이제 알고리즘의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완벽한 정답 슈레딩거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낮아진 상태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면서 에너지가 최소화된 매개 변수 찾으려면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편미별 값이 0이 된, 즉 이제 그래프가 이제 변화가 없는 지점을 찾는 것을 조건이고,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완전 탐색을 다 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더 좋은 해를 찾아간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두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준비했던 양자 컴퓨팅, 양자 알고리즘을 이해하기 위한 선형돼서 그리고 분리학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수학적인 원리나 수식에 대한 유도는 그렇게 지금 단계에서는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고전 알고리즘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유도하고 식을 만들어야 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과정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주기 위해서 우리는 LLM을 사용하고 다양한 모델을 통해서 접근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접근을 하려면 저희가 어떠한 질문들을 잘 던져줘야 되는지가 필요하다 보니, 그런 기초 지식,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기초 개념을 좀 정리하는데, 좀 집중을 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이 정도까지 좀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는 질문 주셨던 부분에 있어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네, 질문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 질문이 올라와서 하나씩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질문에 있어서 유성님 좀 답변 좀 부탁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큐비트의 종류마다 해밀토니안을 계산하는 방법이 다른지, 뭐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유성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각 큐빅마다 해밀토니안을 계산을 하는 방법이 직접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큐빗에 해밀토니안이 인베딩 되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제너럴 투전도나 이온 트랩과 같은 경우에는 계산 방법이 직접 다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성 원자나 아니면은 어닐러와 같은 방식은 정해져 있는 형태의 해밀토니안만 입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특별한 해밀토니안만 입력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데이터가 차원에 있어서 취소한 게 왜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분류를 하는 문제라면 데이터들 간의 거리가 멀어지면 더욱 쉽게 분류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우선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정 컴퓨터랑 양자 컴퓨터를 좀 나눠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직관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뭐 데이터들이 서로 떨어져 있으면 분류하기가 더 쉬울 것 같다고 하지만 이제 핵심은 이제 내가 분류하려는 데이터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데이터가 서로 비슷한 거리만큼 떨어진다고 좀 봐주시면 됩니다. 이게 원래는 이 차원에선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이웃 간의 이웃을 되게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다고 하면은 차원이 넓어지니까 차원이 피처가 많아지면 차원이 높아지게 되면은 대부분의 데이터들이 서로 비슷하게 멀어지게 됩니다. 즉, 가까운 데이터와 가장 먼 데이터 간의 거리 차이가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까운 이제 데이터 이런 개념 자체가 의미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차원에서 문제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멀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거리에, 그러니까 의미가 좀 약해지고 주변에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가 부족해지게 되면은 모델의 변별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전 쪽에서는 이런 게 문제가 되고요. 양자 컴퓨팅에서는 이제 데이터를 고차원의 이제 행렬 차원에다가 인베딩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차원이 높아졌으므로 데이터가 잘 구분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는 잘 설계가 된, 그러니까 잘 이제 데이터가 많은 상태에서 이제 인베딩이 되면은 서로 다른 클래스들을 잘 분류를 할 수 있을 텐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차원을 보내는 게 이제 의미가 되는 게 아닙니다. 너무 고차원의 데이터가 너무 적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피처 맵을 뭐 예를 들어서 되게 큰 뭐 그 큐비트에다 이렇게 뿌려주게 되면은 무작위에 뿌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데이터들과는 매우 비슷해지게 해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뭐 선형대수학적으로 서로 간에 이제 직교를 할 가능성, 그러니까 서로 간의 값의 이제 고유값이, 고유 벡터 값이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런 구조나 패턴 사이에서는 사실상 학습하기가 되게 어려워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하게 되면은 이제 베런 플래티그라고 해가지고 양자 컴퓨터가 학습을 하면서 이런 이제 변별력이 이제 0으로 사라지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에서도 단순하게 큐빅 개수가 많아져서 차원을 높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데이터에 원래 있었던 구조를 잘 보존하면서 이제 데이터를 잘 매핑 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차원이어서 좋은 게 아니라 데이터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부분으로 고차원으로 매핑 시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무작정 크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네, 다음 질문은 양자 역학에서 해밀토니안은 측정 가능한 물리량이므로 항상 에르미트 연산자여야 하고 사용대수학으로 에르미트 행렬의 고유값은 항상 실수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실제 양자 하드웨어에서 큐비트 에너지 준위 측정한다는 것은 수학적으로 해밀토니안 행렬을 대각화하여 구하는 것, 고유값을 구하는 과정을 완벽히 일치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라고 했을 때는 거의 맞지만 이제 완벽하다기보다는 동등한 조금 의미를 갖는다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해밀토니아를 대각화해서 계산하게 되면 고유 상태랑 고유 값을 계산을 해주게 되고 그 고유 값이 측정 가능한 에너지 값을 갖게 되는데요. 실제 양대 하드웨어에서는 이거를 이제 해밀토니아의 행렬로 대각화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큐비트를 특정 상태로 준비를 하고 측정을 이제 수행하게 되면은 해밀토니안이 고유 상태로 붕괴되면서 에너지 값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수학은 해밀토니안을 대각화해서 모든 에너지 값, 고유 값을 계산하고 이제 그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실험을 통해서 측정을 하게 되면 고유 값 중 하나를 확률적으로 받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측정 결과는 고유값과 정확히 일치하지만 뭐 실제 하드웨어가 내버려 행렬을 대각화해서 계산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코멘트를 드리면은, 이제 실제 측정을 할 때에는 주어져 있는 그 측정 측정 방향에 따라서 저희가 기대값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양자 컴퓨터를 저희가 수학적으로 해석을 하자면은 고유값보다는 기대값을 구하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줘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진행됐었던 내용은 더 질문이 없다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했었던 내용은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을 위해서 녹음해서 녹화해서 올라갈 예정이기 때문에 네, 긴 시간 들어줘서 감사드리고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